70일 전투가 끝나자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의 사상무장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일부 평양 시민만 볼 수 있었던 만수대 TV를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현 교수, 세계 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당대회 전에 70일 전투를 벌였었죠. 그런데 이 7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자, 어떤 전투인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주군 석종협동농장의 농업 근로자들이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 교리 밑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선 이들은 모내기 전투의 초 시작부터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모내기 전투였네요. 북한이 이렇게 전투라는 말이 많이 붙어요. 뭐 말리마 전투, 70일 전투 이런데 네. 농사일해까지 전투라고 붙였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시나 봐요. 저도 하도 북한 뉴스를 보고 살아서 네. 그런 건지 저는 안 이상한데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새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모든 농사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전투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모내기 전투를 하지만 조금 있으면 긴매기 전투를 해야 되고 가을거지 전투를 해야 되고 그런가요? 네, 네. 뭐 그 퇴비 전투 뭐 그러니까 그 전체 일년에 농사 짓는 그 일정을 따라서 모든 과정에 다 전투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이 전투라는 뜻이 우리가 뭐 전투적이다 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리는데 뭐 공격적으로 하라라는 그런 그렇죠. 단순한 최선을 의미밖에 다해서. 없는 건가요? 원래 전투에 나가면 네. 군인이 전투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적에 맞서서 방어하고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게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뭐 그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즐기면서 농사를 짓는 일은 없습니다. 네. 쥐어짜듯이 해서 정말 그 에너지를 최대한 넣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농사 결과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보면 전투라는 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 불만도 갖지 않고 조금도 뭐 그럴 편하게 여유 지내지 없습니다. 않고 그럴 여유 없이 네. 농사에만 집중해라 그렇죠. 이런 네. 의도로 그러니까 앉아서 전투를 조금 붙이는군요.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뭐 이거는 이래도 될까? 뭐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네. 인간이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는 사치스러운 생각이고요. 그 농사에 투입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부직갱이도 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나 뭐 시간이나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모든 여력을 농사에 투자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서 장군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생의 목적입니다. 안 소장님 조금 고달플 것도 같습니다. 북한에서 인민으로 사는 삶이 그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 자급자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내기 전투가 그런 식량 자급자족의 시험대가 될 것도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모내기 전투가 이제 설명하셨지만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5월 20일 전에 다 끝내라.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아무래도 기온이 낮고 추우니까 5월 20일 전에 끝내야만 수확할 때 제대로 이제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농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때는 학생, 군인 지원 노력이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다 동원되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장비가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투적으로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그냥 돌격선의 그 돌격이라는 게 고지 목표 전에 돌격할 때는 그야말로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게 돌격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전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지금 5개년 전략 뭐 사실상 그 과거에는 항상 당대회에서 이제 계획이라고 내놨죠. 이 계획이라고 내놔서 뭔가 그 예산과 또 성과와 이걸 딱딱 정했는데 이번엔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경제 자체가 형체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계획 경제 형체가 안 남아있어서 나름대로 전략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아직 분명치 않지만 일단 장마당 경제를 좀 유동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측면에서
전략이라고 썼다면 좋지만 네. 지금처럼 그냥 존재하지도 않는 그 계획 경제의 허울들을 그대로 놔둔 채 나름대로 장마당 경제를 억제하면서 가겠다. 이러면 또 이게 부정적인 의미고 그래서 어쨌든 북한 경제라는 것은 사실상 80년대에 거의 다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냥 자력갱생, 뭐 지금 자강력 제일주의해서 겨우 그냥 현상 유지만 되는데 거기다 지금 국제사회 제재가 들어오니까 북한이 과연 자체 힘으로 자강력 제일주의로 북한 경제를 5개년 전략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 보나마나한 결과라고 봐야죠. 네. 그 김정은이 경제가 형편없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살리겠다고 했지만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바로 70일 전투 결산이라고 하는데요. 간부들도 또 주민들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70일 전투가 지난 2일에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당대회 준비하고 당대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70일 전투, 원래 북한에서는 어떤 전투도 끝나면 총화를 짓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속보라고 해서 벽보에다 붙여요. 누가, 그러니까 1등은 누구, 네. 2등은 누구. 그래서 화살표 해가지고 쫙 붙여가지고 못한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저 잘한 사람 따라가라고 하고 잘한 사람한테는 뭐 종이로 만든 그 꽃목걸이 이런 것도 걸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런 걸. 포상도 하는군요.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70일 전투라는 게 지금 사실 총화를 제대로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바로 당대회를 하느라고 당대회가 훨씬 더 큰 거니까 그러니까 70일 전투를 하고 사실은 당대회 하느라고 사람들이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그거에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그 당대회 끝나고 그 지나갔던 70일 전투를 지금 총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큰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총화를 했으면 당연히 간부들도 대비하고 뭐 그러니까 문서가 어디 빠진 거 없는지 뭐 이렇게 챙겨두고 또 뭐 어디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지 이런 걸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근데 잠깐 정신을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걸 다시 하려고 하면 허점이라는 게 보이기 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마음 먹고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어떤 꼬투리가 잡힐지 지금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그러니까 자리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게 간부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많이 떨어지고 있던 사람 없어지고 자리 바뀌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간부로 있는 게 북한에서 간부로 있는 게 일반 그 주민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하나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출세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리 가면 얼어 죽어서 그 중간 자리를 딱 유지해야 되는데 그 자리 유지하는 게 이런 총화에서 한번 걸리면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속도전을 상당히 벌여서 부실공사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그러니까요. 흠이 발견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이미 없을 뭐 것 같습니다. 어디 백두산에 상호발전소가 그게 샌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큰 거니까 그래도 쉽게 보이지만 생활 주변에서 보면 이 간부들은 마음 먹고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면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 그런가 하면 주민들에게 당대회 김정은 총화 보고에 대한 학습까지 독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쉴 틈도 주지 않고 모내기 전투 시키더니 이제 사상무장까지 시키는 거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사상무장에서 김정은의 말은 직접 연설이니까 이것은 교시고 노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중에 김정은이 연초에 하는 신년사하고 김정은이가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아마 이게 당 대회가 있다 보니까 2개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분량이 좀 많습니까? 지금 당 대회 이게 총화 보고서가 무슨 7만 자가 넘죠. 원고지 360장. 예, 360장이고 그걸 혼자 읽기 힘들으니까 과거 70대 김일성도 읽었는데 이 사람은 30대인데도 그걸 이틀에 쪼개서 했단 말이죠. 이런 걸 이제 인민들에게 이제 이걸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이걸 막 통달하는 사람, 이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건 좀 출중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 모내기 할 때 막 중간에 휴식 시간에 모아놓고 독보회를 하고 그 선동원이 나와 독보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듣는 거죠. 그런 학습은 상당히 그 간접적인 학습이니까 편한데 또 저녁에 일 끝나면 또 선전실에 모아놓고 이걸 또 쓰고 베끼고 뭐 암기하고 문답식 학습 경연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이 1년에 이게 노작 말씀이 이게 신년사 하나로 끝나면 이거 다행이지만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인민들, 청년들, 여성들, 뭐 농군맹, 직맹 다 근로단체에서 이게 집중학습하기 때문에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게 무슨 김정은의 무슨 여기 철학이 있고 뭐 이론이 있습니까? 그냥 당 선전선동부에서 쓴 걸 나와서 읽은 대독한데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걸 또 다 외우고 학습해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 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결국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여백을 이걸로 꽉 채우고 다른 사상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이 사상학습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모내기 전투도 그랬지만 이것도 뭐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다른 생각 못하게 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체제 결속, 내부 결속을 계속해서 다지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달래 뭐 잡생각, 소위 거기서는 그 잡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할 수 없는 게 이런 걸 자꾸 강요하니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어야지 거기서 이탈하면 벌써 비판되고 나고분자가 되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이제 그럭저럭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양 주민들과 외국인들에게만 허용했던 만수대 TV를 전 주민에게 개방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상무장 동료와는 좀 반대되는 행동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네, 사상무장을 하더라도 가끔씩은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네. 저는 아침에 이 뉴스를 들으면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네.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그 예전에 83년에 만수대 TV가 처음 개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개국할 때만 하더라도 김정일이 그러니까 현재 지도자의 아버지가 평양 시민들의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양하고 딱 그 주변에서만 네. 볼 수 있어서 뭐 그 소련 영화나 뭐 중국 영화 같은 게 나왔는데 지방 사람은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텔레비전에 뭐 어떤 영화 나온 거 봤어? 이 얘기는 내가 평양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딜 가도 자부심을 네. 가질 만한 사건이었는데 더 이상 만수대 TV가 그 역할을 못 하는구나. 지금 북한 주민들은 USB나 뭐 그러니까 아니면 그 노트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USB 꽂거나 혹은 뭐 DVD 같은 거를 넣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 훨씬 더 재미있는 컨텐츠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평양 사람이 가서 어제 만수대 TV에서 이런 영화 하는 거 봤어? 해봤자 아무도 감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은데 누가 시시하게 만수대 TV 따위 보고 있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효용이 다 한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해줘야 해요. 7차 당대회도 했잖아요. 네네. 이제 제대로 등극을 한 거잖아요. 지도자로 제대로 등극을 했는데 그 사이에는 보여주기식 그 만족감을 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스키장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곱등어관 하나 만들어 놓고 뭐 무슨 그러니까 그런 시설 뭐 이렇게 카트 끌고 네. 장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거는 평양에서 몇 사람만 가거든요. 근데 주민들 사이에서 저게 도대체 언제 우리한테 와? 이런 식의 불만이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 처지에 곱등어관을 도시마다 다 만들어주고 뭐 스키장을 여기저기 만들어주고 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수대 TV는 뭐 그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다 하게 해, 다 보여줘. 그러니까 통 큰 지도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딱히 자본이 들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카드를 들었구나 하는 그러니까 저 카드를 지금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포상을 하려는 의도라고 그렇죠. 한다고 해도 네, 네. 그 외부 세계 정보에 너무 노출되게 그렇죠. 별 한다면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러면 사상적 동요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딱히 뭐 그러니까 안 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아, 그래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아주
아주 이렇게 시골에서 정말 그 도시의 문명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이게 케이블 공사한다고 하던데 네. 케이블 공사할 여력이 없어서 어차피 못 볼 것이고 그다음에 뭐 청진이나 뭐 그런 그 주변에 있는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도 볼 게 많은데 뭘 저걸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그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름 굉장히 잘 선택한 거예요. 뭔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준 것 같잖아요. 크게 인심을 쓴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은 그런 카드를 잘 골라서 쓴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언급하셨는데요. 그 가정에서 다 만수대 TV를 보려고 하면 케이블 공사를 다 다시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돈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그거 가지고 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번에 뭐 저 7차 당대 참가자들 3,467명한테는 평면 TV 주고 네. 또 지방인민들한테도 TV 한 대 줬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전 TV만 주면 뭐해 뭔가 볼 수 있는 수단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이 저 만수대 TV를 보도록끔 하겠지만 네. 그게 이제 2m 깊이로 이제 땅을 파고 케이블을 묻어서 공사를 해서 하려면 아마 도시 군 단위까지 내려가는데도 최소한 1년은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김정은이 배려로 지금 뭐 이렇게 공개는 했지만 네. 북한 주민들이 각 지방에 앉아서 만수대 TV를 본다. 그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 영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의 스포츠 뭐 독일이라든지 프로 축구 말이죠. 네. 북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축구엔 좀 식상했단 말이죠. 이 독일이라든지 그 유럽의 그 축구 빠른 그 스피드한 공격 뭐 방어 이런 걸 상당히 네.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수대 TV가 그런 걸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이 항상 그 손심을 쓰지만 그 손심이 밑바닥까지 전달되려면은 최소한 12달 이상은 걸린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7차 당대회 이후에 하나의 손심 정치의 하나의 산물로서 이게 나왔겠지만 주민들이 받아 함께 12달이 지나서 받아 않는다면 그건 그러게요. 사실은 선물은 아니죠. 네.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선심이지만 그렇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북중 접경 지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김정은이 탈북 종업원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을 국가안전보위부에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아마 최근에 그 또 2명도 지난 3월에 납치가 됐고 또 최근에도 한 5명 정도가 네. 납치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특징적인 것은 과거에는 이제 현지에 나와 있는 연길이나 단동에 북한의 뭐 국가안전보위부나 경찰청국 요원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납치를 했는데 지금은 새로 파견된 나와서 공작조가 납치해가지고 바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납치라는 게 저도 국경에 좀 가봤지만 뭐 치고받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 딱 휘어감고 이다 마취 테이프 딱 붙이면은 찍소리 못하고 이게 마취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걸 싣고서 뭐 차 뒤트렁크에 실어도 되고 또 호텔방에 그냥 업고 들어가도 중국의 호텔들에서 그 왜 업고 들어가 뭐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무감각 상태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밤에 국경을 넘는다는 거 그 식은죽 먹기죠. 북중 간의 국경은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 북한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납치해 간다. 새로운 공작원들을 내보내가지고 납치 전담조가 나온 거죠, 완전히. 근데 이제 그 지난번 이제 한충열 목사 그 칼로 찌른 네. 거라든지 보면은 이게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사실 국가안전보위부는 그렇게 특수 훈련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과 경찰청국 요원들과 결합이 될 때 그 납치조가 환상적인 납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북한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 13명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13명 그 대량 탈북 이후에 그 보복 조치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경 가는 일은 조금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그 북중 접경 지역을 찾은 우리 국민 2명의 소재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한 명이 탈북자 출신으로 목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 김모 씨로 밝혀졌거든요. 이분도 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탈북하신 분들은 자기네 관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똑같이 납치는 하겠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우리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제멋대로 탈북을 했으니까 뭐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다. 그래서 데려갔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네.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국경 지역을 가더라도 탈북하신 분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은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될 그 그러겠네요.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13명이 집단 탈북한 것에 대한 보복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작년 말,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 그러니까 그때쯤 그 북중 국경 지역을 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연길 시내를 떠나지 마라, 큰 도시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중국도 고민한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납치가 되면 중국도 이게 외교 문제로 굉장히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중국 공안에서도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여서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사실이라면 남북 관계에도 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북 관계가 풀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좀 양쪽이 이걸 진심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화의 고리를 이어나가야 될 시점인데 현재 이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왜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급함 같은 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미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면 내가 잘할게 하는 얘기가 지금 말하자면 약효가 다 떨어진 네, 거죠. 네. 근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이 해도 별것도 없고 우리가 살기만 힘들다는 생각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심해졌어요. 네. 바로 그 빈익빈 부익부가 북한 당국이 한국을 향해서 가장 욕하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게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는 건 있는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조급하게 군 면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이 북한의 보복설 현실이 된다면 남북 관계 어떻게 될지 안 소장님도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남북 관계라는 게 뭐 북중 관계도 지금 최악인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 최근에도 이제 단동에 북한과 무역하는 사람 몇 명 또 잡아들이니까 김정은도 또 화교들도 잡아들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뭔가 이게 사리 분별이 안 돼가지고 국제 관계 이걸 어떻게 할지를 아주 이게 뭐가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마 북중 관계가 그렇게 살벌한 것도 남북 관계에 영향 받지만 보다 중요한 건 김정은이 지금 남북 관계 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김양건 또 저 죽었고 지금 김영철 강경분자가 남북 관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아마 이번 7차 당대 그 인적 구성이나 대남 분야 전문가들 등용이나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뭐 형식적인 북미 관계 개선 이 용어를 외무상에 올려놓고 그건 좀 몰두하겠지만 뭐 김영철 보고 남북 관계를 잘 끌어가봐 이렇게 할 일은 만무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마 당분간 남북 관계는 이 경색 국면으로 갈 수 있고 형식상 평양의 뭐 화전 양면 전술은 가끔 들쭉날쭉 나오겠지만 일관된 대남 정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